18분, 딱 반 들어왔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씨앗도서관협의회 그리고 씨앗도서관 사회직업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영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음, 그 목소리만 들으려고 이렇게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들은 화면 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줌으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 겨울 공부 모임을 했는데 얼굴 안 보고 표정을 못 보니까 듣고 있나? 이런 상상에 대해서 제가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할 때. 그래서 표정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올 겨울에 매년 이제 겨울마다 공부 모임을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토종 씨앗의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회원분들마다 토종 씨앗을 나눔해주면 씨앗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근데 매번 하거든요. 근데 금방 까먹고 또 똑같은 씨앗을 줬는데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좀 녹화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좀 나중에 재방송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토종 씨앗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농통문 사단법인 전국기농운동부 기농통문에 2회분 2회분이 지금 연재됐고요. 이게 1년에 2번밖에 발행 안 하는 거라 느리긴 하지만 각 작물별로 스토리텔링한 원고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재된 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연재되지 않은 내용들을 해야 오히려 제가 이제 또 글을 쓰는데 재미를 느낄 것 같아서 그런 작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텃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요리를 하든지 그 작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빠지면 사실은 맹숭맹숭하죠. 결국 우리가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는 아, 사람의 이제 지식 영역까지 의식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바로 돼야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그런 작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관련된 것들을 좀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면 네. 올해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이에요. 데런 아세모블루, 그다음에 사이먼 존스, 제임스 A. 로빈슨. 들어는 보셨죠? 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니까. 어, 이 사람들이 쓴 책이 권력과 진보, 그다음에 좁은 회라, 그다음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게 이제 세 권의 책인데, 이게 이제 경제학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상 왜 이렇지?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인류사를 다 통찰을 해보니까 결국은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권력 관계에 의해서 재편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진보해도 그 권력 관계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폐기되는 거고요. 거기서 권력 관계 안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 이루어지는 부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기술이 진보해 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좁은 회랑이란 말은 옛날 소설 그 전문문처럼 중도의 길, 권력과 진보 사이를 그 좁은 길을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권력 투쟁과 진보 사이에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자본주의에서 번영의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게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노벨상 관련해서 경제학상 말고
문학상은 이제 우리나라 한강이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리의학상을 탄 게 또 굉장히 AI가 이제 탔는데, 뒤에 우리가 이제 기능성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언급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어떻게 꺾이고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타민 A가 되기도 하고 비타민 C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을 건지 그동안은 그걸 이제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인간이.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해낸 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겁니다. 아, 우리가 요즘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장차는 어쩌면 이제 생명체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나올지도 몰라요. 참 끔찍한 이야기죠. 사람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낸다는 거. 물론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 진보, 아까 로봇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술 진보의 또 다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보고 키포인트 또는 이제 에, 사건의 지평선,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농사 안에서는 한번 극복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아, 민주주의를 더 확대함으로써 이런 진보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농민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가져올 건가 하는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권력과 진보 조분해랑이란 책을 한번 소개를 했고요. 네. 음. 일단 겨울 공부를 해온 거하고 오늘 이제 참고할 책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그러니까 딱 이제 농사를 지은 지는 한 20년 이제 돼가네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이제 겨울 공부 모임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 관련된 이제 전문 서적, 입문서에서부터 이런 서적들을 공부했습니다. 토양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방송대 농대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토종 씨앗 수집은 아마 2011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2011년부터 네, 목요일 날 50분까지 내셔야죠. 토종 씨앗을 수집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토종과 관련된 자원을 수집하고 또 자원과 함께 자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원들과 관련된 것들을 새롭게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옛날 고전 농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임원경제지라든지, 그다음에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고전 농서 번역 안 된 것은 내가 직접 번역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 농서 할 때 제가 이제 한자 원본 원서를 같이 봐요.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원서를 보는 이유가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모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 오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문장인지 찾아보는 그런 한자 번역도 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한자 공부에 좀 진입한 것은 예,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예, 엄격한 우리 큰형님 덕분에 중학교 때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사서 삼경을 읽고 그다음에 또
한자를 다시 접하게 된 것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불교 서적을 원서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금강산매경론, 그다음에 대승기신론, 원효 스님이 쓰신 책들을 중심으로 또 한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자는 좀 익숙합니다. 많이 까먹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서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작물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재배법들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 한학을 하는 사람들, 학자가 쓴 책, 그다음에 민중들 농사 직접 지었던 농사를 지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달됐을까라고 하는 데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이제 분석적으로 좀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을 좀 많이 잡아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 그다음에 지복유설을 얘기하는데 삼국유사하고 지복유설에는 공통점이 있는 게 유자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 이게 우리가 정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사 아닌 아, 비사가 있는데 되게 유자가 들어간 것은 비사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도 비사고요. 지복유설도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지복유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지 정사가 있고 삼국지 연의라고 해서 또 이제 소설로 된 나간중이 쓴 이제 소설이 있는 거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떠도는 이야기들 어쩌면 제가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농부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디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낼 건가? 이런 게 이제 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 농서에 써있던 작물의 이름을 현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무슨 작물로 이게 불릴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 나가면서 이두문자 형태로 기록된 작물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두문자로 기록을 해놓고 파자를 해야 되는 파자를 해야 되는 이렇게 글자에 이제 대표님, 네,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넘겼어요 지금. 그렇죠? 파자를 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했어요. 그래야 뜻이 올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이제 작물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작물의 이름의 유래를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게 예,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농업이 이렇게 생산력 위주로 이렇게 바뀐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농업 고유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정체성들을 다시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고전 농사를 얘기했는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임원경제지예요. 그래서 임원경제지를 아주 성경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가장 방대한 내용이고, 근데 성경처럼 여겼던 환상이 깨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농상집요라고 하는 농상집요라고 하는 중국 농서를 보고 났습니다. 농상집요라고 하는 중국 농서를 보니까 이게 임원경제지가 농상집요를 다 베꼈네. 이거 우리 얘기인가? 우리 이야기일까?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아, 가장 오래돼서 백과사전식으로 빠진 게 없이
빈틈없이 이렇게 써놓은 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성경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만약 고전 농서를 보신다면 그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책의 단계는 그게 있어요. 경이 있고요. 경이 가장 높은 단계예요. 우리가 성경, 시경, 역경 뭐 이런 것처럼 경이 원본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논한 게 논이에요. 경논. 그다음에 거기에 주석을 붙인 게 소, 주석에다 밑줄을 그은 게 별기. 경론소 별기 이런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임원경제지에는 그 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농상지표에서 번역한 것은 위에 다 나요. 그다음에 논을 붙였고요, 소를 붙였고요, 별기를 붙였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별기가 우리 이야기. 근데 이제 별기를 보지 않고 중심 테마만 보면 그건 다 중국 이야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뭐 금강경이 있으면 금강경론이 있고 거기 금강경론소, 금강론소 별기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경론소 별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전 농서를 볼 때는 이게 경인지 논인지 그걸 잘 찾아서 읽는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 도서로 이제 임원경제지하고 그다음에 금양잡로 그다음에 어, 또 이제 여기 수원 화성 쪽에 거주하면서 썼던 피륜제, 이옥전집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소개했던 게 최근에 이제 써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의 유래라든지 우리가 먹는 식량들은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현대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작물의 기원에 대한 그런 이제 서적들인데요. 이런 서적들 중에서 제가 가장 뭐야,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면서 보라고 했던 게 강석기 선생이 쓰신 이제 책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석기라고 하는 분은 그 신문에서 연재를 하는 그런 신문 기자 또는 신문 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분자생물학 적으로 이 작물의 기원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생물학 하면 이제 GMO 작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종자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이 작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또 분석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과거의 빛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망원경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해에서 오는 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햇빛은 58분 전에 해를 떠난 빛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빛 자체는 1만 년 전에 만들어낸 빛입니다. 태양의 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빛이 나오려다가 다시 끌어당겨주고 나오려다가 끌어당겨주고 나오려다가 끌어당겨주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한 1만 년 정도 되면 태양의 인력을 벗어나서 이렇게 태양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작물의 씨앗 이것도 하나의 기원이 있고 그 기원지를 화석처럼 분석할 수 있는 게 요즘에 그 PCR 검사, 분자생물학적인 프로파일링, DNA 프로파일링.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농가원에서 공로상을 탔는데 공로상 옆자리에 마침 앉았던 분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DNA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게 어느 몇 년 전에 분화가 되고 몇 년 전에 어떤 거하고 교잡이 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도대체 아느냐. 신기해 죽겠다. 난 책을 보긴 했지만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DNA로 그걸 분석하게 되면 씨앗을 화석처럼 분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룡 화석을 가지고 이게 몇만 년 전에 살았던 것인지 탄소 연대 분석을 하듯이 똑같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진보된 기술 안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걸 분석할 수 없는 내용들을 최신 과학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고수를 여러분들한테 고수가 되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수. 예, 제가 정년이처럼 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 내용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금방 끝나요. 예, 여기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읽고 끝나거든요. 훨씬 더 풍성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거리를 가지고 취임새도 넣어주고 질문도 계속 중간중간에 넣어주셔야 제가 신이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취임새 질문 또는 이제 지금 막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기 어려워 그러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위에 채팅창에다 이렇게 써서 주시면 제가 가끔 이제 들여다보면서 질문이라든지 취임새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고축과 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AI 시대라 챗 GPT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고추가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챗 GPT가 고려 시대 때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챗 GPT가 그런 거예요. 또 사람이 질문하면 뭔가를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고려시대 때 들어왔다는 근거를 대라. 아니, 삼국시대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들어왔다는 근거를 대라. 라고 했더니 삼국유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삼국유사의 어느 내용이, 몇 페이지에 어느 내용이 고추가 삼국시대에 들어왔다는 얘기냐? 라고 또 질문했더니 한참 가만히 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챗GPT AI에 의존하게 되면 정말 거짓 부렁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추는 이제 정설로 여겨지는 게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남미가 원산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남미가 열린 시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중기 이때 이제 남미가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중기면 성종 임금 그때쯤으로 그때 이제 남미가 열리면서 유럽으로 이 고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미를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도에서 후추라고 하는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무역로를 이렇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도 인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봤는데 인도가 나오기는커녕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중앙 아메리카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도달해 보니까 후추는 없죠 당연히. 후추는 인도에 있는데 근데 후추하고 같은 비슷한 맛을 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추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항해를 했던 애들이 여왕한테 이제 후추 발견했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고추를 들고 가가지고
아, 이거 후추하고 비슷한 거 찾았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후추와 같은 매운맛이 나긴 하지만 전혀 낯선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배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유럽에서 드디어 이제 중국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동양으로 전달되면서야 드디어 재배의 장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입맛에는 고추가 안 맞았던 거예요. 반면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뭐 이쪽으로 오니까 열광적으로 고추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양에서 오히려 일찍 장물화됐어요. 그리고 동양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게 뭐라고 저걸 먹지? 그리고 이제 먹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길들여지니까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제 다시 유턴해서 전파되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고추의 원산지가 아메리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양에서부터 전래됐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재배하는 동양이 원산지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 당시에 다시 유턴해서 유럽으로 전달된 단계에서는 오히려 동양이 국지의 원산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심는 작물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순하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 대부분의 작물에 대한 약성을 평가할 때 순하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인류가 이렇게 문명사를 일구게 되고 문화를 이렇게 꽃피우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칠고 와일드하고 싸나운 게 인간입니다. 전쟁하면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보복이 두려워서 아주 끝까지 아주 좀 삼족을 멸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도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문화를 이루게 됐던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기능. 그러면 고추는 어떤 맛일까요? 매운맛. 네. 사실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통증. 통증이에요. 맛으로 평가하지 않고 통증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유류는 매운맛을 이 매운 통증을 느껴요. 반면에 조류들은 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고추가 왜 포유류한테만 매운맛을 느끼게 했느냐? 그건 이제 우리의 치아 구조에 달려 있어요. 포유류들은 다 이 치아가 안쪽으로 갈수록 어금니가 있어서 고추를 먹게 되면 치아까지 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추의 입장에서는 번식하려면 포유류를 피해야 됐어요. 그래서 포유류를 피하기 위해서 매운맛을 내는 자기 보호 물질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매운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는 번식을 위한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한 걸까요? 그게 바로 조류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추 열매 같은 거 닭장에다 한번 줘보세요. 닭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 저 매운 걸 어떻게 먹지? 아주 잘 먹습니다. 닭들은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씨앗은 그대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의 번식의 파트너는 조류였던 거죠. 그래서 빨간 빛을 내는 것도 조류들의 시각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빨간 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왜 이 매운맛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이제 그 미국 토크쇼에서 어, 흑인 여성 토크쇼를 하는 분 있죠? 누구죠? 윈프리?
예.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예. 오프라 윈프리가 다이어트 음식으로 이 고추에 그렇게 열광을 한다고 하죠. 우리 이제 동의보감에서도 보면 산수신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산, 예. 매울 산. 매운 것은 흩어뜨리고 그다음에 신맛은 이렇게 수렴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거든요. 흩어뜨린다는 얘기는 땀을 내서 배출한다는 얘기. 그만큼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매운맛을 넣고 그 안에 쌓였던 이제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고추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매운맛을 통해서 극도로 느끼면서 그것이 이제 단맛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렇게 회복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이제 고추가 가지고 있는 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추 먹고 나서 느끼는 쾌감의 종류가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죽다 살았다. 인류가 워낙 모험을 즐기는 종족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자학적일 수도 있는 그런 매운맛에서 반대급부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추가 가지고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 고추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선조 시대 때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의 작품에 고추 이야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고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옥책에도 술안주로 고추를 심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여러 가지 고추 이렇게 수비초, 유월초, 칠성초, 토종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해진 이유는 사람마다 느끼는 맛에 또는 이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토종고추가 한 50여 종이 돼요. 그리고 되게 이제 수집된 고추라기보다는 수비초, 유월초, 칠성초 뭐 이런 고추들은 되게 종자회사, 고추를 육종하는 종자회사에서 가져온 씨앗들입니다. 물론 이제 수집된 고추가 있습니다. 청룡초라든지 이육사, 칠봉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파주에서 수집된 이제 교화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수비초, 유월초, 칠성초, 토종고추는 종자회사들, 종자회사들이 육종의 재료로서 사용하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따로 공문을 보내서 안한식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뭐 금패황 양각초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토종고추는 되게 맵습니다. 청룡초나 뭐 이런 것들이 맵지 않다고 하지만 재배하다 보면 매운 것은 고추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라는 이름은 고초, 그러니까 괴로울 정도로 매운맛이 나는 것이란 뜻이죠. 다른 이름으로 당초가 있죠. 이제 시집살이를 비교할 때 고추 당초 맵다지만 시집살이만큼 더할까 라고 할 때 당초. 그다음에 번초라고 하는 것은 이 번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티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죠. 이동 경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티벳. 티벳 이름이 옛날에는 토번국이었거든요. 토번. 그래서 번초. 그다음에 당가지.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우리가 부를 때 보통 당이라고 써. 당나라는 사실은 삼국시대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지만 중국을 얘기할 때 그냥 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가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캡시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기능성 물질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물다, 삼키다의 어원이 됩니다. 정수원명의 애누움은 이제 1년생이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고추를 실내에 겨울에 실내에 들어놓으면 다년생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가보면 실제 이렇게 다년생으로 나무로 되어 있는 이제 고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동남아의 일부 나라에서는 다년생으로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문학작품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고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밭두둑에 오이와 마늘이 자란다. 순무의 잎과 뿌리가 푸르니 날채소를 평평하게 펴서 밥을 싸니 시원하다. 문헌통고에 의하면 고려 사람들은 날채소에 밥을 싸 먹는다. 아욱은 달고 부드러워 따뜻한 국을 끓이고 푸른 들판 부추가 연하다. 힘들어진 붉은 고추가 번성하다. 하나하나 향이 나고 아름답다. 산속 늙은이 닭고기나 돼지고기 익숙지 않다. 소미산 방장의 자변, 전원자병에서 이렇게 나온 책이고요. 그다음에 상추쌈에 보리밥을 둘둘 싸서 삼키고는 고추장에 파뿌리 곁들여서 먹는다. 금년에는 넙치마저 구하기가 어려운데 잡는 족족 말려서 강가에다 바친다네. 장기농가 책에 정영용이 쓴 장기농가의 그림. 우리 그 영조 임금이 가장 좋아했던 게 이 고추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극에 보면 어느 누가 보내준 고추장이 맛있냐 그러고 이제 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거기 게 맛있네 하면서 이제 예, 낙점하는 모습의 사극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거기가 순창이었어요. 순창에서 벼슬 하던 사람이 보내준 고추장이 가장 맛있어서 그때부터 순창 고추장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추 소박이니 거창시 고추장물 비벼 먹는 거죠, 그죠? 다 예, 음식 문화에 깊숙하게 고추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장을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김장을 할 때 고춧가루 그렇게 만드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김장을 했을까? 다 백김치였겠죠. 자, 고추의 이제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고추 밭을 보면 섣불리 보실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가지가 뻗었는가. 자, 보시면 여기 고추 가지를 보세요. 이 커서 보이시나요? 네. 토종고추는 밑에서부터 벌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재배하는 보통 보급종은 거의 여기까지 고추가 매대로 자라다가 위에서 갈라지는 타입이에요. 제가 이번에 재작년에 파주에서 고추를 수집할 때도 그랬어요. 저 고추가 이상하게 다른데? 네, 이런 모양이었어요.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가 벌. 이게 이제 겨순이 자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지를 벌린 게 밑에서부터 벌려요. 그래서 키가 짝달망한데 굉장히 무성하게 이렇게 우둠치를 만듭니다. 이거 토종고추의 특징이다. 밑에서부터 벌어진다. 요즘 보급종들은 키가 크게 껑충하니 위로 자라서 사람 키 넘게까지 자라잖아요. 근데 토종고추는 사람 키 넘게 자라는 게 없어요. 되게 잘 자라봤자 사람 어깨 정도 자라고요. 대신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래종 고추들의 이제 모양을 보이는데 되게 이제 이 다양한 뭐 하늘초, 우멍초, 군고추, 토종고추, 노가리고추, 대화초, 한초, 빵빵초, 얼치기초, 임실재래, 안질뱅이, 칠성초, 석포초, 풍각재래, 칼초, 돼지고추,
음성재래, 수비초, 섭불고추, 중공초. 네. 되게 이제 생긴 모양을 두고 이제 붙여진 게 뭐, 노가리고추, 하늘초, 그다음에 빵빵초, 얼치기초. 이게 이제 되게 생긴 모양이죠. 안질뱅이는 키가 작다는 거고요. 전형고추는 되게 다 안질뱅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앞에 지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음성재래. 음성군에서 충북 음성군이 이제 원산지 고추고요. 수비초는 에, 수비면. 그러니까 저기 경상북도 어, 고추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영양군 수비면의 대표적인 고추가 이제 수비초고요. 그다음에 임실재래는 임실. 그다음에 대화초는 평창군 대화면의 고추라서 이렇게 대화초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이육사 고추라고 하는 고추가 있는데 이육사 고추라는 것은 소농재래라고 하는 토종 품종이 있어요. 소농재래에서 육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거기에다 넘버링을 했는데 2640 숫자로 2640 품종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264 고추가 돼버렸어요. 우리 시인 264가 아닙니다. 시인 264도 사실은 수감번호 264를 딴 거긴 하지만 아무튼 264 고추라는 것도 그렇게 유래가 되고요. 고추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 여기 열매에 있어서 어, 이렇게 열매 과하고 그다음에 고추 빨갛게 익은 머리 부분 이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많이 해요. 이게 수비초다 아니면 뭐 요즘 매운 고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어, 그, 네, 청양고추. 청양고추 모양이 많이 닮은 게 이 모양이죠. 이렇게 머리가 대가리 작다가 한번 쏙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이제 청양고추의 상징이듯이 그런 식으로 머리 모양을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끝이 날렵하게 꺾여지는 게 청룡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실 열매로 이제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제 재배하면서 익숙해져야 돼. 이게 토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고추꽃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다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들.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이 고추, 가지, 토마토, 감자 이거예요. 네 종류예요. 이 가지과에 속하는 작물들의 꽃들은 다 이렇게 아래로 향해서 핍니다. 아래로 향한다는 얘기는 자가수분한다는 뜻이에요. 꽃이 위로 향해서 핀다는 얘기는 곤충을 부르기 위해서,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 위를 향해서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위로 향해서 피는 것은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그래서 충매화에 해당되는 게 위로 향해서 피고요. 아래로 향해서 피는 애들은 꽃이 흔들흔들하면서 자가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을 때 이렇게 포기 사이를 널찍하게 심어주는 이유는 바람이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수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추는 널찍하게 심어줄수록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 우리가 이제 텃밭 농사 한다고 밭이 좁아서 조밀조밀하게 심으면 오히려 이제 통풍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고추가 덜 달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너무 더운 날에는 너무 습한 환경을 만들면 이게 이제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곰팡이성 질병에 많이 노출되게 만듭니다. 이 고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곰팡이병이 굉장히 많죠, 요즘. 그래서 이제 탄저병은 곰팡이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전, 화생방 훈련할 때
탄저균이 있는데 그건 세균이고요. 탄저병의 탄저는 곰팡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곰팡이성 질병 같은 경우는 되게 직접 침투합니다. 세균들은 매개 곤충에 의해서 옮긴다고 한다면 이런 곰팡이성 역병이라든지 이런 탄저병 같은 경우는 대개가 직접 침투해서 병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침투할 때 식물에 묻는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긴 조직을 통해서 침투하는 게 이 곰팡이성 질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열매가 열리고 습해지면 우리가 이제 칼슘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추에다 투여하는 이유는 세포 조직을 촘촘하게 이렇게 묶어줘서 곰팡이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곳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칼슘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 고추의 경우에도 열매가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열과가 생기면 거기에 그 틈으로 또 이제 그 고추의 그 단맛을 찾아서 곰팡이들이 다시 또 재차 침입하는, 그리고 벌레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이렇게 겪게 되죠. 그래서 고추라고 하는 작물들은 아메리카에 이제 건조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이제 자랐던 것들이 특징이에요. 선상지라고 하는 비옥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비옥한 걸음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걸음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속합니다. 근데 초기 걸음보다는 옷걸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초기에 걸음을 디립다 부어놓고 잘 자라겠지 고 이후에 관리하지 않으면 초기 걸음 때문에라도 병해충이 이제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게 고추입니다. 혹시 고추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다음 장물로 넘어가야 되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풍각효 좀 설명해 주세요. 풍각초요? 네. 네. 이제 풍각재래는 이게 이것도 이제 지명이에요. 풍각재래도. 근데 이제 이 풍각이라고 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냐? 이게 풍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과거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풍각재래를 가지고 자기네 동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경상도에서도 우리 동네가 옛날에 풍각이었어 그러면서 우리 동네 고추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고, 전라도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명인데 이 조선시대 지명이 요즘은 이제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어느 지역이 맞는지를 찾는 것도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종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랜드레이스라고 합니다. 랜드가 토죠. 레이스가 이제 종이라는 뜻이고 랜드레이스. 그래서 토양의 성질, 그다음에 재배자의 그 손길,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작물로 이제 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슬로푸드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테라마들의 뭐 축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와인을 이제 소믈리에들이 얘기할 때 아, 뭐라고 그러죠? 어, 땅의 맛이라고 하는. 어머니, 네? 돼지의 어머니, 돼지의 네. 어머니. 돼지의 어머니가 이제 테라마드래고, 그다음에 와인을 할 때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와인 소믈리에들이 그것도 이제 땅의 맛 이런 것 음, 얘기하는 게 그런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토종들이 그 지역의 토질하고 농부들의 손길, 그다음에 농부들의 입맛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화돼요. 조선시대에 이 많은 고추들이 다 들어온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고추하고 비슷한 품종으로 이제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피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파프리카. 아, 네, 여보세요? 피망 파프리카는 똑같이 아, 아이고, 페퍼라는 저번에 그냥 가셨길래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 피망이나 파프리카도 피망이 아마 불어인가 그렇고요. 파프리카가 포르투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페퍼라는 뜻이에요. 그냥 똑같이. 근데 품종으로는 이게 이제 스윗 단 달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학명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의 고추입니다. 그래서 되게 씨앗 모양도 똑같고 열매도 비슷하지만 좀 이제 다른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배 환경이라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비슷하지만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이제 재배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파프리카 한 세 종류 정도를 지금 토종하려고 토종 씨앗을 이제 해외에서 들여온 게 있는데 시설 하우스 안에서만 제대로 되고요. 노지에서 재배하면 한 두 물, 세 물 들어가면 다 병이 와가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는 재배되지 않고 있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서양이 되게 이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고온다습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런 고추 재배 환경에는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또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나라 더위를 못 감당하잖아요.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환경에서는 아직 이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 매운 고추 좀 추천해 주시고요. 네? 고추를 안 매운 고추요? 맵지 않은 고추, 그다음에 맵지 않은 토종 고추, 그다음에 토종 고추가 대부분 매운 거 같은데 안 네. 맵게 재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어, 매운 것은 자연스러운 특징이고요. 안 맵게 하는 방법은 점적 관수라든지 또는 이제 에, 밑에 풀멀칭을 좀 정말 두툼하게 해서 수분이 일정하게 관리하는 게 관건입니다. 수분이 마르다가 또 과잉 공급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고추 스스로도 살기 위해서 매운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너무 뜨거운 그 햇볕 이게 굉장히 그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이긴 하지만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결실을 하지 않고 성장을 멈춥니다. 모든 식물들이 각각의 이제 성장 적당한 온도가 있는데 대개 모든 작물들이 다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광합성을 하지 않고요. 광호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광호흡이 뭐냐면 이제 자기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물도 이제 저항에 들어간다는 얘기. 모든 생명체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는 온도가 6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이 단백질이잖아요. 계란을 60도 이상에서 오랫동안 넣으면 이게 응결이 되듯이 익어버리듯이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 그럼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5도만 돼도 이미 얘네들은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온도 올라가면 안 돼.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방어에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호흡을 굉장히 가속화해요. 근데 그 호흡이라는 게 저장하고 있던 물질들을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또 이렇게 매운맛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토종 고추 중에 안 매운 고추가 사건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초도 사근초하고 청룡초하고 그다음에 이육사초도 이렇게 덜 매운 품종에 속합니다. 근데 사건초도 또 뭐 굉장히 맵던데요.
그러니까 매운 게 이제 그 품종의 특징이 아니라 재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가 이제 옆에 매운 고추를 심어놔서 이렇게 교잡이 됐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교잡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고추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운 고추를 아니고 이게 찍어 먹는 오이, 아사기 고추 이런 재배하는 곳을 가보면 정말 첨단 시설입니다. 적어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그늘막도 이렇게 있고요. 팬도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덜 맵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 밭 환경을 그렇게 최첨단으로 이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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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얼마나 쉴까요? 5분? 10분? 대표님, 5분 5분? 네, 5분 쉬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희 선생님 네. 처음 뵀는데 소개 좀 아, 네. 해주세요. 아, 저요? 네. 아, 네. 저는 진지박물관이라고 청주에 있어요. 진지 드셨어요 하는 아, 네. 박물관이고요. 네. 저는 음식으로 역사 문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는, 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네. 그리고, 네, 요리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네. 좀 오늘 고수 역할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예, 재밌네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최현정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무릎팍도사는 잘 크고 있습니까? 네. 아이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 좀 지금, 보여줘요. 아, 지금 제가 애기 몰래 듣고 있어가지고 깜빡이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 신정혜님은 지금 김포 씨앗도서관에서 보셨죠? 신정혜님이 그러시구나. 자, 이제 다음 장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라는 것은 이제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되게 이제 가지과 작물들이 되게 원산지가 어디냐면 아메리카예요. 근데 가지만 유일하게 이렇게 아시아가 원산지. 근데 사실은 우리 가지과 작물들 우리 자생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과 작물들이 많아요. 가지과 작물 말고 야생의 가지과 작물 기억나는 거 우리 누구죠? 우리 공부 많이 하신 우리 어느 분이지? 박세라. 가지과 작물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는 아이고, 거. 아이고, 아는 거요? 네. 가지과 작물이 뭐가 있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게 자생종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땅과리? 네, 꽈리? 그렇죠. 꽈리? 땅과리, 네. 그다음에 구기자, 그다음에 아, 네. 성으로 내고 있는 배풍등 음, 이런 게 이제 가지과죠. 네. 배풍등도 가지과.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널려 있는데 작물화가 이제 이렇게 된 데들은 각기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가지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되게 이제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걸로 삼국시대 이전에 이제 삼국시대 때 썼던 해동 무슨 책에 이렇게 가지 해동역사. 어? 뭐라고 아니요, 해동역사. 해동 거기에 이제 가지에 대한 글이 처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재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우리 신라의 뭐 왕비가 인도에서 왔다 뭐 이랬을 때도 아마 있었으니까 삼국시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재배했던 게 이제 가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된 것으로는 이제 수원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가지, 그다음에 옥지기가지가 있습니다. 수원가지는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지만 우리 박혜경 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어, 거기 그 동네에서 수집된 게 수원가지입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이제 어,
둔전이었어요. 그래서 대유둔, 박혜경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 지금 현재 전라도 대유평이라고 그러던데, 선생님? 대유둔, 대유둔? 대유평이라는 얘기는 이제 평평한 땅이다라는 뜻이고 둔전이었어요 거기가. 아, 네. 그래서 대유둔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서유둔, 서둔, 대유둔 이 두 개의 둔전이 있었어요. 그 둔전에서 지금 현재 다 둔전이 없어지고 다 아파트 단지가 된 거죠. 둔전이라는 얘기는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을 둔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농진청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둔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촌진흥청 이전에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농진청의 전신인 권원모범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권원모범장이 농촌진흥청이 권원모범장이 기원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농사를 연구하던 모든 시설이 이 둔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이건 엉터리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진흥을 주로 하던 것들은 주로 이제 둔전이라고 하는 군사시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군사시설에서 이 농사만 담당하던 사람들을 농감이라고 불렀어요. 농감. 그 농감이란 말이 나중에 이제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농사를 직접 짓는 감독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됐죠. 농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소에서 나왔던 이제 경종배추라든지 서울배추로 알려져 있는 경종배추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제 서울 뚝섬에 있었던 훈련소, 그러니까 이제 훈련도감에서 만들어진 거. 훈련도감이 운영하던 둔전이 이제 뚝섬에 있었어요. 저처럼 우리가 농업진흥이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도입됐다라고 하는 건 엉터리인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둔전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게 이제 일반 농가들의 보급되어 왔던 거다. 단순하게 없던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일본이 근대화시켰던 근대화론의 반기를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주가지,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가지의 원형이고요. 쇳불가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진주가지고, 그다음에 옥지가지는 횡성에서 수집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옥직이에요. 이게 옥직이란 얘기는 감옥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집 오면 지금은 이제 다리가 맞아서 횡성읍내까지 금방 가는 길이지만 예전에는 다리가 없어서 거기로 시집 가면 엄마들이 그렇게 울었대요. 친정 엄마들이. 감옥살이 간다. 감옥살이 간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옥지기 마을입니다. 그래서 옥지기 가지가 이제 횡성에서 수집됐고요. 되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자주색의 쇳불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쇳불가지하고 그럼 옥지기하고 같은 건가요? 이제 쇳불형은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명을 딴 이름이 있고 그냥 통칭해서 그냥 쇳불가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름이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가자라는 이름에서 가지로 이렇게 불리게 된 이제 어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나라, 송나라의 문헌에 따르면 신라의 가지 맛이 달아서 중국에서도 수입하였다는 기록으로 봐서 신라 시대 때 이전부터 재배되었고 우리나라 토양에 굉장히 잘 적응한 작물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가지과 작물들이 습도에 예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는 또 반면에 습도가 좀 높아야 이렇게 잘 되나 봐요. 그리고 껍질이 얇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게 이 습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는 널찍하게 심는 반면에 가지는 빼곡하게 심어도 오히려 더 잘 된다, 더 좋다라는 이제 재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조선시대 민화에 보면 하얀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색 가지가 있고, 예. 근데 이제 초록색 가지가 있었다는 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잎사귀 밑에 푸른 옥이 주렁주렁, 가지 사이에 붉은 옥이 매달린 듯, 이런 식으로 푸른 옥.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푸른 가지도 있죠. 예, 연두색 가지, 하얀 가지도 있고요. 예. 이 민화에는 하얀 가지하고 초록색 가지는 안 나오는데 초록색 가지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배를 해보니까 이 초록색, 연두색 가지하고 하얀색 가지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껍질이 너무 도톰해. 씹을 때 껍질이 질겅질겅하는 게 아주 식감이 안 좋습니다.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결국 이런 자색 가지로 통일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얀색 가지나 하얀색 가지는 동그란 가지가 있죠. 동그란 이제 화초 가지로 이렇게 관상용으로 많이 심으시는 그런 가지는 이제 일본 왕실의 상징이라 그래서 대개는 이제 기피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직도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죠. 일본 왕실의 상징을 나타내는 게 흰색 동그란 가지입니다. 계란 가지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네, 그거를 구워가지고 요리 가니쉬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요. 아, 그건 다른 건가요? 그거 말고 약간 멍투간 서양식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좀 그것보다는 더 크고요. 아래로 좀 늘어지는 그런 게 이제 서양 가지고요. 서양 가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가지 뚱뚱 가지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 계속 증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계속 육종하는 모양새가 길쭉하고 얍시름한 걸로 계속 이어가요. 왜 그런지 이제 부침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덮밥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뚱뚱 가지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음. 과일이 커서 이렇게 과육도 많고 과육의 맛도 굉장히 풍성해지는 게 뚱뚱 가지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종하는 종자회사들이 다 굉장히 가는 형태로 이렇게 육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맛을 못 살리는 그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입니다. 어, 요즘 그 노브랜드 상품으로 괴산 토종찰 토마토도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사이트를 헬로마켓인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걸 파네. 그래서 반가웠고요. 보통 이제 번시 여기서 또 번이 나오죠, 그죠? 예, 번시. 번시는 토봉구. 그러니까 티벳을 통해서 들어왔다. 시자는 감이에요. 티벳감. 그다음에 남만은 이제 남쪽이죠, 그죠? 강남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월남 지역 이쪽에서 이제 들어왔던 감, 남만시. 그다음에 일령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령감이라는 말은 지목유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수광이 쓴 조선 말기 이수광이 쓴 지목유설에 일령감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하고 비슷한데 한 해살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티벳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신 분들은 토마토 나무가 있던데 다년생으로 토마토를 어, 기르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습된 토마토로는 이제 주로 괴산찰 토마토, 그다음에 진한 토마토가 있는데 그리고 강화찰 토마토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씨앗을 잃어버렸어요. 네.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수집을 하려고 했더니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없어서 다시 수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이제 그걸 기탁했을 때 남겨져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다시 수소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찰토마토라고 하면 이제 안에 그 전분질이라고 해야 될지 과립이 형성이 돼 있어서 심을 때 식감이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특징 가지고 있는 게 찰토마토. 과거에는 이런 찰토마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과육 안에 이렇게 고형화되어 있는 과립들이 아주 잘게 있어가지고 그 식감이 아주 좋은 게 이 특징이고요. 진한 토마토는 이게 고정이 좀 덜 돼 있어서 노란 것도 나오고요, 빨간 것도 나오고 좀 분리가 좀 아직도 진행되는 게 이제 진한 토마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예가 한번 좀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적절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토마토라는 말은 멕시코 원주민의 토마틀에서 왔고요. 부풀어 오른이라는 뜻입니다. 속명 라이코페르시컴은 이제 강한 냄새가 나고 노란색 즙이 있는 이집트의 늑대 복숭아라는 식물에 대한 이름을 따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기능성 물질로 색소 물질로 라이코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제 속명에서 기원을 합니다. 에스킬레텀은 이제 식용한다는 뜻이고요. 야생 식물의 기원은 주로 이제 가지과 작물들 가지하고 토마토의 이제 솔라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처음에 약간 매콤한 맛 이런 게 이제 솔라넘 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덜 익었을 때 나는 맛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생 토마토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올해였구나 유전자 센터에 갔을 때 야생종 토마토들이 굉장히 달게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의 토마토가 이렇게 씌어진 이유는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LIN5라고 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은 아니고요. 이제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발하고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형태의 교배를 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주로 이제 등숙형, 그러니까 토마토 요즘 나오면 옛날에는 퍼런 것도 있어가지고 점점점 익어가는 그런 형태의 토마토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다 빨간 토마토만 볼 수 있는 게 동시 등숙하는 그런 형질들을 많이 도입한 재배 품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토종들은 대개 이렇게 좀 등숙과는 아니고 천천히 좀 이렇게 변하는 그런 타입의 과거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미에서 기원지지만 유럽에서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로 여겨져서 악마의 열매로 먹지 않고 관상용으로만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서 토마토를 먹는 그 시식회를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홍보했을 정도로 서양인들의 선입관에서는 아주 토마토가 먹기에 적절하지 않은 초창기겠죠. 초창기에 먹지 않은 음식으로. 그냥 근데 보기에는 열매가 빨갛게 예쁘니까 관상용으로만 심었던 그런 작물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체험제로 여겨서 즐겨 사용했고요. 중국 요리 지용스지단탕, 그다음에 거다탕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맛에 그 육수를 낼 때 글루탐산 맛을 낼 수 있는 감칠맛을 낼 수 있는 걸로 되게 이제 생선,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을 활용한 반면에 서양에서는 되게 채소로서 이렇게 토마토가 가장 많은 육수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토마토를 생과로 소비하는데 비해서 서양에서는 생과보다는 육수용으로 요리 재료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과즙이 많은 생과이기 때문에 과즙이 많은 그런 타입의 토마토가 인기고요. 서양에서는 과즙이 거의 없는 그런 타입의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추처럼 이렇게 생긴 길다란 토마토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과즙이 없고 그냥 씨앗만 고추처럼 씨앗만 있고 식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토마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는 대개가 이제 이렇게 야생형은 굉장히 좀 작은 토마토인데 비해서 재배용은 좀 커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달이 육종이 이루어졌고요. 되게 이제 토마토는 육종이 굉장히 쉬운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보 육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토마토를 이렇게 교배 육종하는 것을 많이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보문고의 외국어 서적 코너에 가보면 영어로 토마토라고 하는 이제 빨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짓던 한 여성분이 평생 동안 이제 자기가 교배 육종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토마토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육종 재료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서로 얘기할 것들이 있으면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여기서 이제 뺐는데요. 감자는 이제 영양체이기도 하고 워낙 잡박해져서 요즘은 그리고 이제 도입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감자가 똑같이 이제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감자는 여기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는 감자가 고구마예요. 감저. 감자가 고구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감자는 하지 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아예 그 감자를 고구마로 부르고 진짜 감자는 또 이제 북감자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저기 신안 같은 데 가면 고구마는 감자고 감자는 북감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자란 말도 이제 감자가 달 감자니까 스위트, 그죠? 스위트 포테이토가 맞죠? 스위트 포테이토는 고구마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성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게 이 감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분홍 감자를 홍성에도 심고 청주에도 심고 수원에도 심어봤지만 원래 형질이 안 나와요. 달라요. 심지어는 횡성에서 수집한 자주 감자, 돼지 감자라고 하는 것도 수원에 심고 청주에 심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보면 형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디 교배되거나 교잡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토양의 형질을 따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종을 정말 랜드 레이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최현정님 애기 보여주시네요.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인사해라. 아이고, 애 컸다. 안녕. 안녕. 엄마 선생님이야. 안녕. 아이 컸네. 어머, 좋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생겼다. 안녕, 안녕. 오늘은 고수가 없이 진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대신에 질문이나 또 앞으로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좀 해나갈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이제 비슷한 형질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해나갈 생각인데요. 혹시 뭐 제안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료로 올렸던 것들은 가장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 계속 제가 리뉴얼을 해 나가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후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보시겠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튜브-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할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쌈 채소 작물들을 예, 알겠습니다. 유경원 선생님 어떠세요? 음소거하고 신기한 거 많이 들었어요. 고추 얘기 되게 신기했어요, 원장님. 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인간인과 포유류들한테만 느낄 수 있다는 거. 네, 매운맛. 그죠?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책, 계속 교과서처럼 볼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제 그 원고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존에 썼던 것들은 기농통문에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법도 설명을 해주시는지 재배법 질문 예 들었습니다. 우리 지영님의 재배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범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나갔구나. 예, 아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네? 아니, 특별하게 질문 드릴 건 없습니다. 잘 배우고 있겠습니다. 듣고. 그리고요 이번 스토리텔링 교육은 나중에 수료증이 나가는데요. 아이디 이름에다가 지역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카톡방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 고수 역할을 해주신 분 한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인섭 선생님. 왜 당황을 하세요? 아니 좋으시다는 거지. 네. 요? 제가 좋으시다는 거지요? 고수가 없으니까 너무 제가 힘들어요. 얼수까지는 아닌데도 질문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왜냐면 제가 준비한 내용만 얘기하면 별거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그냥 줄줄 얘기하다 말아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요 다음에 쌈채소 하기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 좀 공부를 해오시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자신의 여러분들.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또 질문들이 많아지면 훨씬 더 좀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표님 이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제목이 지금 수업 제목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뭐 수집 과정에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도 좀 섞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미나지 않았어요? 아까 옥지기까지 네. 재밌었어요. 감옥살이. 참고로 옥지기 가지는 저희가 수집할 때, 아니, 저 옛날에 수집할 때 그 이후에 씨앗을 다 잃어버려서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딱 하나만 씨앗이 될 거가 있었는데 안 박사님이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도 너무 난감해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안 남겨놨는데 씨앗 하려고 달란다고 막 안 주시려고 하는 거 계속 저희가 안 돌아오고 계속 거기서 좀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그 농부 할머님이 정말 기가 막힌 어쨌든 그 머리를 쓰신 게 딱 반을 잘라서 우리 주고 본인도 반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예, 저희가 씨앗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통째로 갖고 오기는 좀. 네. 네. 그때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하고 가지에 씨앗을 받을 때
끝털이 부분에서 하느냐, 줄기 쪽 부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아, 그런 재미난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받으면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받아볼 생각도 해봤었는데, 예,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그러네요. 끝털이, 그러니까 줄기 쪽보다는 끝 부분에서 받은 씨앗이 훨씬 더 맛있다. 아, 꽃이 피었던 자리죠. 꽃이 피었던 자리에 가까운 씨앗이 훨씬 더 맛있다. 아, 아, 꽃이 펴야지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꽃이 피었던 자리 배꽃 부분 어. 쪽에 가까운 씨앗이 훨씬 더 나중에 맛있는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그, 이- 그 가지 씨앗이 익을 때 보면은요, 네, 그 꽃 피었던 그 부분이 네, 더 야물게 익어요. 이게 여물어 가요. 그렇죠. 그 이제 꼭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따보면은 거기처럼 설 익은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네, 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음. 가지는 어릴 때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예, 그냥 따먹는 게. 네, 그게 제일 예,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손 반절만하게 열었을 때 딱 따먹으면 씨앗도 거의 없고 그렇죠. 이제 맛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린 가지 이렇게 따먹잖아요. 그럼 예,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뭐라고 그러냐? 아, 흔히 이제 그 따먹어도 되는데 못 따먹게 하려고 하는 이제 아이들 겁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겁주는 말이 뭐 뭐냐면 떨어진다고요? 어? 뭐 떨어진다고? 아니 입술 까진다고. 아, 입술이 걔가 뒤집혀서 아, 이렇게 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흑인 입술처럼 입술이 이렇게 발라당 까진다고. 가지 거 아, 입술 발라당 까진다? 그러면서 못 아, 먹. 아, 음,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약간 먹으면 약간 매콤한 맛도 나잖아요. 그래서 알싸하지, 아린 알싸함. 거지, 아린 맛이죠. 예, 맛이 나서 알싸함. 괜히 먹었다가 진짜 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이 나게 하게 하는 맛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 이모네가 이 토마토 농장을 해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가는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가는 길에 이모네 토마토 농장이 있었어요. 토마토만 파셔서, 어, 그, 이종 형님들을 다 기르셨는데, 그래서 토마토는 진짜 원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와, 집에 가면 토마토 물이 옷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네, 토마토 물이 들면 옷이 이게 안 빨리잖아요. 음, 물이 그대로 들어서 잘 세탁을 해도 잘 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 워낙 개걸스럽게 먹다 보니까 옷이 다 그냥 토마토 얼룩으로 져 있어서 옛날 옷에는 토마토 지저분하게 이렇게 묻어있던 기억이. 예, 어. 좁게 개걸스럽게 드셨나 보네요. 학교 가는 길이었으니까. 우리는 음, 그 시절에는 다 정말 돈 주고 다 사 먹어야 됐었는데. 농촌에서 살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뭐야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니까 또 너무 길게 하면 예, 또 이제 그렇죠. 케이크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서 우리 네, 와이프는 불교 신자인데 왜 크리스마스 때마다 케이크를 사오라고 모르겠어요.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경남 순천에서도 정현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들어오실 때는 감사합니다. 지역명 좀 같이 넣어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대표님 다음 주에 시간 있을까요? 예, 시간을 봐야죠. 어느 날 이제 카톡 좀 보고 얘기 좀 하게요. 예, 카톡에다 올리겠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